오늘은 매매계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매매계약. 자, 매매계약은 계약법에서 중개사법에서 가장 쉬운 문제로 한 문제가 나오는데, 매매계약은 달리 이론이 별로 없습니다. 자, 매매계약은 자, 조문을 위주로 단순 암기로 한 문제를 반드시 맞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설명을 반드시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굳이 교과서 기본서를 볼고 외우는 게 아니라 민법은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핵심 이론을 자주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매매의 의의는 항상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가장 큰 핵심이 반대급부가 반드시 현금의 하나입니다. 반대급부가 현금이 아니면 교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매매계약 했다 하면 반대급부가 반드시 현금과 목적물 인도 이게 동시 이용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반드시 반대급부가 뭐에 한한다? 현금에 한한다. 이걸 반드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급부가 반드시 현금에 한하는 것을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죠? 자, 매매인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해서 매매계약은 반드시 네 가지 유형이 있죠. 낙성계약, 그 다음에 유상계약,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면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로 의사의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매매계약은 반드시 요물계약이 아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물계약은 매매계약 안에 있는 계약금 계약에서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물계약으로 잘 나옵니다.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물계약이 아니고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낙성계약, 낙성. 자,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어도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다는 거, 반대급부가 현금에 한한다는 거, 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매는 일방예약, 예약도 계약이다 이렇게 하죠. 자, 일방 예약하죠. 예약도 상대방의 합치가 있어야 예약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예약도 계약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가죠. 자, 일방 예약도 계약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자, 그런데 예약만 해서 매매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죠. 그래서 예약을 해서 매매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예약에 대한 완결된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예약에 완결된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 효력이 발생된다. 그렇게 나와야죠. 자, 예약은 계약이다. 그리고 예약은 언제 효력이 달성된다? 완결된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의 효력이 달성된다. 이렇게 봐야죠. 완결한 의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10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완결된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민법상 언제까지 유효하다? 10년 이내 행사됩니다.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 난다? 제척기간이라 그럽니다. 자, 매매 의사, 일방의 예약은 계약이다. 예약은 언제 매매 효력이 발생된다? 완결된 의사를 표시할 때 효력이 발생된다. 완결된 의사는 언제까지 한다? 10년 이내에 한다. 이 계약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딱 가야죠. 자,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 또는 법원이 그 기간을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넘어버리면 이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자, 제척기간. 중개사 시험에서는 웬만한 기간이 나오면 그게 제척기간입니다. 취소 사유 3년, 10년도 제척기간. 그 다음에 매매 일방 예약의 완결된 의사 표시 기간도 제척기간. 자, 제척기간으로 자주 나오니까 자, 애매하면 제척기간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항의 의사표시를 기간을 정하지 않았답니다. 일방 예약을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은 예약에 대한 최고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히 항상 최고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최고의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최고는 뭐라겠습니까? 최고는 준법률행위라고 그랬어요. 최고는 항상 준법률행위. 자, 원래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준법률행위로 인정한다. 뭐가? 최고와 통지 나오면 준법률행위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매매 일방 예약은 계약의 하나의 유형인데, 자, 예약에 완결된 의사를 표시할 때, 자,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그 예약은 효력을 잃죠. 자, 그래서 매매계약의 일반 예약은 계약이다.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이죠.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은 각자 균등하게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매에 관련된 비용은, 매매에 관한 비용은 균등하게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매매에 관련된 비용이 아닌 것이 잘 나옵니다. 매매에 관련된 비용이 아닌 것은 자, 등기 말소 청구권, 등기 이전 청구권, 그 다음에 측량 비용, 이것은 매매에 관련된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해야죠. 자, 그래서 측량 비용, 등기 이전 비용, 등기 말소 비용을 제외한
제외한 매매에 관련된 비용은 균등하여 부담함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걸 포함한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측량 비용과 그다음에 이전 등기 비용과 말소 등기 비용은 자 매매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하면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이것은 당사자들이 각자가 알아서 비용을 내는 겁니다. 측량 비용은 어떻게 비용을 낸다 그랬습니까?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면적이 넓은 사람과 면적이 좁은 사람 경계를 있었을 때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낸다 그렇게 나와야죠. 균분한다 하면 안 됩니다.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그다음에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는 당사자가 그 해당 당사자가 내는 거죠. 자, 그래서 매매에 관련된 비용에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측량 비용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제외한 매매에 관련된 비용은 균등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근데 유상계약에 다 준용되는 게 있죠. 유상계약 서로 간에 대가가 있는 게 유상계약이죠. 자, 유상계약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관련된 규정이 다 준용이 됩니다. 이게서 준용된다는 게 대표적인 게 하자담보 책임, 매매 준용이 됩니다. 이 하자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매도자의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매도자의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하자에 있는 담보물은 매도자가 보상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면책특약 할 수 있다겠죠. 그래도 고지는 해줘야 됩니다. 고지하지 않는 것은 면책되지 않는다. 하자담보 책임 매매계약에 준용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부담 논리도 준용이 되죠. 기획사유의 과실에 따라서 서로 간에 책임을 지는 거죠. 위험부담의 논리도 준용되고 당연히 동시이행 항변권도 인정이 되죠. 동시이행 관계, 하자담보 책임, 위험부담에 관한 논리, 손해배상에 관한 논리 이게 전부 매매계약에 준용됩니다.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매매의 효력이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의 권리가 된 권리를 이전해야 되죠. 매도인은 항상 계약이 체결되면 자, 잔금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 보관할 의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을 하면 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잔금이 있을 때는 당연히 동시행으로 이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수인은 그 매도하는 게 기한 내 그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 잔금 지급 의무,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할 의무가 서로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쌍방에 이게 동시이행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잔금 이행과 권리의 이전은 동시이행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잔금을 이행하기 전에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답니다. 또는 근저당 등기가 돼 있답니다. 그러면 잔금 이전과 동시에 뭐하고 동시행이 되겠어요? 등기 이전과 권리 이전과 같이 가압류 말소와 근저당권 말소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와 근저당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매매계약 시에는 잔금 이전과 동시에 권리의 이전 플러스 가압류와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매매계약의 효력이죠. 동시행입니다. 그리고 기한도 동일하게 인정된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일하게 인정된 걸로 추정하는겠죠. 기간은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당연히 또 대금 지급 장소는 어디서 해야겠습니까? 매매계약은 반드시 목적물 주소지에서 지참채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 장소에서 목적물 내가 가져갈 장소에서 그 목적물 장소에서 매매계약 잔금이 이루어진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참채무 돈을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가지고 가서 목적물 장소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것을 인도 장소라 그럽니다. 자, 대금 지급은 어디서 한다? 인도 장소 목적물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 대금 지급 장소를 매도인의 주소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한다면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안 되죠. 자, 목적물은 서울에 있는데 자, 소유자가 부산에 살 수도 있죠. 그러면 부산에 가서 매수자가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죠. 자, 그래서 서울 거 아파트를 샀으면 서울에다가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인도 장소로 나온다. 인도 장소 또는 목적물 주소지 이게 원칙입니다. 자, 매도인 주소지로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대금 지급 장소는 인도 장소 또는 목적물 주소지로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과실이 기소. 과실이란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자, 법정에서 민법에서 과실하는 법정 과실과 약정 과실이 있는데 대부분 자, 과실하면 수수료를 말합니다. 그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월세. 자, 그 물건으로 해서 생기는 수익, 이게 과실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료를 누가 수령하냐? 임차인의 월세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 자, 매매계약을 했다 해서 무조건 매수인이 무조건 그 즉시 수령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당사자끼리는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잔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매수인이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잔금 지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잔금 지급 전까지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자, 근데 매수인은 또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어요. 근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먼저 인도받았을 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 지급은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반드시 대금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수인은 잔금을 다 지급한 후에는 그 건물에 인한 과실 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인정됩니다.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매도인, 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매수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다른 권리자가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났답니다. 그 목적물의 권리를 주장한 자가 나타났을 때는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그리고 매도인에게 통지해 주면 됩니다.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그다음에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권리가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났을 때는 법적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죠. 자, 그래서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서 잔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잔금을 거절할 수 있다. 그거 맞는 말이죠. 자, 공탁도 청구 서로 할 수 있죠. 자, 대금을 지급했는데 서로 간에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전제로 한 공탁도 인정한다. 대금 지급에서. 자, 이 정도가 매매에 관한 중요한 조문이 있습니다. 자, 이건 매매에 관한 조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 조문을 근거로 판례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매매에 관련 인호는 서로 낙성, 쌍무, 그 다음에 유상 분류식입니다. 쌍무면 유상이다. 이것도 생각나야 되죠. 쌍무 계약이면 가나다라에서 쌍시옷 다음에는 이응이 오죠. 그래서 쌍무면 유상이다. 이렇게 나야지. 유상 계약이면 쌍무 계약이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유상은 모든 것이 쌍무 계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 쌍무 계약이면 당사자가 의무가 주어지면 이건 유상 계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쌍무 계약이면 유상 계약이지.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아니다. 유상은 쌍무가 아니고 쌍무가 유상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가나다라 순으로. 시옷 다음에는 이응이다. 이응 다음에 시옷 하면 틀립니다. 시옷 다음에 이응이다. 쌍무면 유상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매매계약은 분류식 계약이고, 자, 그렇습니다. 절대 이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나오면 안 됩니다. 매매는 요물계약이 절대 아닙니다. 매매계약 자체는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으로 가야지. 요물계약이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그리고 매매 목적물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의 하나입니다. 금전의 하나죠. 그래서 금전적 가치평가가 있는 것은 매매계약이 아닙니다. 금전적 가치평가 하면은 교환계약으로 갑니다. 교환계약. 반드시 매매계약은 반대급부가 금전의 하나입니다. 자, 지상권, 전세권, 그 밖의 권리도 매매 대상물이 됩니다. 자, 그 밖의 권리도 중개할 수 있는 중개가 되죠. 그래서 그 밖의 권리도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유치권, 그 밖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담보 책임의 면책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고지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은 담보 책임 면책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면책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자,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기한이 기한이 있답니다. 서로 당사자끼리의 날짜가 있으면, 기한은 날짜라 그러죠. 날짜가 있으면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서로 간의 날짜는 동일한 것으로 추정해 주죠. 자, 계약 체결 시에 이미 건물에 하자가 존재했답니다. 자, 계약 체결 시에 이미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 것은 매도인에 있어서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하자를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매도인의 고의 과실을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으로서 하자 담보 책임이 매도인에게 인정됩니다. 자, 그런데 매수인이 집 보러 오다가 좀 망가뜨린 것도 있죠. 그래서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는 게 인정된다면, 이건 손해배상 개념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자 담보 책임은 이를 참작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합니다. 매수인의 과실도 참작합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은 책임이 경감됩니다. 담보 책임은 원칙은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인데 매수인의 하자가 있을 시에는 이것을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비교 문제죠. 자,
표현대리가 나옵니다. 대리권에서 표현대리, 무권대리에서 원래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게 무권대리인데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 한 것은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하는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 표현대리라고 하는데 대리권이 표현됐다 해서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원래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데 무권대리에서. 근데 본인이 책임지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라고 그래요. 이 표현대리는 절대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표현대리는 손해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이행에 대한 표현대리상 본인의 책임은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해서 그 과실 상계로 해서 책임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감경될 수 없다. 자, 과실상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 하지만 하자담보 책임은 상대방의 과실이 적용된다.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 자, 하자담보 책임은 상대방의 과실이 참작될 수 있는데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자, 표현대리와 하자담보 책임 비교해야 됩니다. 자, 매매계약에서 하자담보는 매수인의 손해로 인한 참작을 할 수 있어요. 손해에 대한 과실 정도를 참작해서 손해배상 배음일을 정할 수 있다. 표현대리에서는 절대 과실상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사 시험은 가장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목적의 확정성이 있죠. 매매계약은 목적이 확정돼야 매매계약이 체결되는데,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체결 시에, 그 당시에 반드시 목적의 확정이 꼭 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입니다. 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매매계약에서 잘 나오는 유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인의 물건과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 시에 그 목적의 확정, 그게 대금입니다. 매매계약 계약 시에 대금이 비록 확정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다. 자, 반드시 매매계약 체결 시에 대금이 확정되어야 한다 하면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대금이 확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장래에 조건과 범위가 지정이 돼 있으면 특약사항으로 자, 일주일 후에 대금을 확정하자 하고 특약이 정해있으면 그 계약은 금액이 공란이어도 계약은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험생이 가장 많이 틀린 게 이 문장이죠. 매매 계약 시에 반드시 대금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건 맞는 문장으로 간 사람이 많아요. 자,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매매 계약 시에 목적물의 확정은 반드시 계약 체결 시에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자, 매매계약 체결 시에 목적물과 대금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은 유효하다. 자, 계약 체결 시에 대금이 확정되지 않아도 가능하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확정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라도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유효합니다. 자, 정리하면 매매계약은 타인의 권리와 타인의 물건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전대차 계약도 유효입니다. 그렇죠? 계약 해지 사유는 될지언정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자, 그리고 후발적 불능도 유효입니다. 귀책 사유, 책임 소재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예요? 또 계약 당시에 반드시 목적 대금과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입니다. 자, 매매계약 체결 시에 매매 대금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론이에요. 매매계약에서.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소유죠. 남의 물건도 계약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도 무조건 유효입니다. 타인의 권리와 매매도 유효입니다. 유효. 계약은 무조건 유효입니다. 그죠?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만 하면 되잖아요. 잔금 시에 내가 취득해서 이전하면 미리 계약할 수 있죠. 타인의 권리와 물건도 매매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자담보 책임에서 문제가 나오죠. 자, 그래서 타인의 권리와 물건을 매매한 것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매수인도 이미 알고 있었대요. 항상 안다는 것은 악이에요. 빠끔이. 실무에서 우리가 빠끔이다 그러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매수인은 국가가 많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매수인은 자, 이것을 아니나 다를까 잔금 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타인의 권리와 물건을 매매한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만 인정하지 별도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왜?
계약금은 반환 받아야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래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누가? 아기의 매수인은. 자, 이게 하자담보와 연결됩니다. 결론은 매매계약은 타인의 물건과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자담보만 지면 되니까. 자, 매매계약은 매매 당시에 대금이 확정되지 있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다. 매매계약은 반드시 반대급과 현금에 한한다. 자, 이런 단순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매매에 관련된 비용. 매매에 관련된 비용은 서로가 균등하여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제외하고 소송, 측량 비용, 그 다음에 등기 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 이런 것은 제외해야 됩니다. 측량 비용, 등기 이전 비용, 등기 말소 비용을 제외한 매매에 관련된 비용,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련된 등기 열람이나 또는 어떤 교통비나 또는 중개 수수료 이런 게 매매에 관련된 비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균등하여 부담합니다. 균등하여 부담한다. 자, 그런데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유효입니다. 항상 금액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금액에 대해서 전부 한다는 것은 계약은 무조건 유효다. 그래서 유익비와 필요비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 비용에 관련 협의는 유효로 갑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전부 대금을 부담하기로, 매매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도 유효입니다. 유효다. 자, 또 임차인이 유익비, 필요비를 포기하는 약정도 유효입니다. 자, 이런 거 가면 되죠. 자, 매도인에게 소유권 인정. 계약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닙니다. 자, 매도인은 항상 잔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금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항상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그러겠죠? 자, 그래서 매도인은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매매 대금은 유치권이 아니에요. 잔금이 지급받지 않으면 권리를 이전해 주지 않으면 됩니다.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지 매매 대금에 관련된 채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 건물에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는 게 유치권입니다. 자, 매매에 관련된 채권, 매매 대금으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당연하죠. 저 매매 대금과 관련된 것은 물상 대위권 행사도 안 됩니다. 자, 물상 대위권 유치권의 대상이 아니다. 뭐가? 매매 대금에 관련된 채권은. 자, 그리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잔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고 당사자끼리 소유권 이전을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매수인의 권리가 취득 시점은 잔금 지급 시, 제3자한테 권리를 주장하려면 등기 완료 시, 이렇게 두 종류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매수인은 항상 당사자한테 권리를 취득하려면 잔금을 지급하고 제3자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등기를 완료하고, 자, 이렇게 두 가지 절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인도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답니다. 돈을 먼저 다 지급해버리면 과실 수취권은 무조건 매수인에게 넘어옵니다. 그러겠죠? 자, 그래서 항상 대금이 완료됐다는 문장이 나오면 그 과실 수취권은 무조건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그러겠죠? 당사자들끼리는 대금 지급이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이고 제3자에 있어서는 등기가 완료돼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시점이 된다. 이거죠. 자, 매매대금의 지급 장소는요, 목적물 주소지입니다. 그걸 인도 장소라고 그럽니다.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목적물 주소지로 나와야지 매매대금 지급 장소가 매도인의 주소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매도인의 주소지에서는 자, 대금을 지급할 원칙이 아니죠. 협의가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협의가 없는 한 원칙은 인도 장소, 그것을 목적물 주소지라 그럽니다. 거기서 서로 동시 이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매도인의 주소지 나오면 안 돼요. 매매 대금 지급 장소는 매도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인도 장소, 목적물의 주소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제한 물권이 있다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제한 물권이 설정됐답니다. 가등기, 가압류 또는 저당권, 이런 제한 물권이 설정됐답니다. 또 전세권 이런 거. 자, 그러면 항상 잔금 때 이런 모든 권리가 말소되는 걸 원칙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잔금 때 권리 이전과 이런 제한 물권이 말소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가압류가 됐다고 해서 자, 계약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됐다고 해서 매매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가압류가 됐다고 해서 매매계약 해제 사유는 되지 않는다. 자, 계약 체결 이후에 잔금 전에 잔금 지급 시에 가압류 등기가 됐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행 불능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자, 매도인이 잔금 때까지 그걸 다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계약 체결 이후 가압류 등기나 근저당 등기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채무 불이행으로 한 계약 해제로 보면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매수인의 이행지처로 계약 해제가 될 수 있죠. 자,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줬답니다. 자, 매수인이 잔금을 안 주면 등기 권리증을 안 주면 되죠. 자, 그래서 매수인의 중도금과 잔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답니다. 약속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일반 해지 원리로 가야 됩니다. 원상 회복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이지. 자, 매수인의 기책 사유로 해지했다 해서 계약금이 무조건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하면 안 됩니다. 계약금은 당연히 귀속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돌려주고 부당이득으로 돌려주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손해배상 문제에서 해제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매수인의 이행지체, 매수인의 중도금과 잔금 지급이 지체돼서 매도인이 해제를 할 때는 매도인은 반드시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제에 대한 기본 원리 원상회복 이자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하면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계약금 무조건 귀속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금을 돌려주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게 계약 해제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봐야죠. 자, 매매 일방예약은 원래 채권입니다. 일방예약도 무슨 계약이다? 채권계약이다. 계약이다. 그래서 일반 내용 일방예약은 반드시 매매에 대한 완결 의사를 표시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매매에 대한 일방예약으로도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에 대한 일방예약으로도 뭐 할 수 있다? 가등기도 할 수 있다. 자,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모든 권리에 가등기 합니다. 그래서 일방예약을 위해서도 매매를 위한 가등기가 가능하다.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함부로 변경하면 합의가 없는 한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자, 매매의 효력은요. 언제 발생합니까? 예약은 예약의 의사, 매매 의사를 완결할 때,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완결한 의사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10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 10년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에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한다. 매매 일방예약. 자, 10년 내에 행사한다. 이건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다. 언제 예약은 매매 효력으로 발생된다. 매매에 대한 완결된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 효력이 발생된다. 매매 일방예약으로는 무엇도 할 수 있다? 가등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외약 완결권이 소멸됐답니다. 외약 완결권이 소멸되면 더 이상 이제 외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제척 기간이 지났답니다. 제척 기간이 지났으면 이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서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예약 완결권이 한번 소멸 기간이 지났으면 외약 완결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매실됐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이행불능이 됐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자, 이런 거. 자, 예약도 계약이다. 예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된다? 자, 매매 의사를 완결할 표시를 행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언제까지 완결할 표시를 한다? 10년 이내에 한다. 이 기간은 제척 기간이다. 자, 이 정도 매매 계약에서 중요한 것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매매 계약에 관련된 해설을 마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계약금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